아, 맞다, 맞다. 이게 딜레이가 있지. 맞아. 이 화면 자체는 내가 안 봐도 사실은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PPT만 이렇게 보고 하면 되니까. 일단은 뭐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좀 길이 막혔거든요. 오늘 7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1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7시 1분 전. 지금 내일 4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탄핵 선고가 이제 나오는 날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종로 시청 이 광화문 일대를 항상 이제 운전하고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 주변이 교통체증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한 거의 탄핵 한 2월 달부터였나? 2월부터 해가지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심지어 막 화요일, 막 수요일인데도 아침에 4차로 중에 2개 차로를 막아놓고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드디어 내일 이제 선고가 나는 날인데 그런 이제 뭐 그런 문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그 선고가 나기 때문에 경찰 분들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휴가자든 휴가 다 반납하고 내일 전체 전인원이 다 나와가지고 네, 전인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난동을 부릴 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저희 집이 이제 왕십리인데 왕십리에 그 CGV 거의 아이맥스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병헌이 나오는 이제 바둑 영화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이게 조훈현이라는 이제 유명했던 이제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바둑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충현의 제자였던 그 이창호라는 그 당시에는 뭐 열 몇 살의 나이로 10대의 나이로 바둑 대회에 나와가지고 감히 스승을 이겼던 그런 영화를 그리는 내용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뭐 재밌다고 하거나 뭐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멘토 카피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영화 보는 내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멘토 카피가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본받아야 할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스킬, 고급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급 스킬 중에 하나, 3가지가 있다면 저는 첫 번째가 레버리지, 두 번째가 멘토 카피, 세 번째가 엑시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21년도, 20년도 이때는 세 번째를 엑시트가 아니라 이제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레버리지, 내가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어떤 뭔가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내 직원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우리 사업장의 매출과 아니면은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의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그런 일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행위들, 뭐 우리 쉽게 말해서 그냥 대출만 봐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가 저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멘토 카피인데, 멘토 카피는 일단은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정하고 그 사람을 내가 내 걸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 중에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멘토 카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잘 되는 사람을 무조건 따라하거나 뭐 탕후루집 옆에 대박집 옆에다가 바로 똑같은 탕후루집을 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본받고 싶은 사람을 일단 정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배워야 될 정도로
저는 멘토카피가 진짜 중요한 사업의 3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엑시트는 권리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거는 내가 일으킨 사업,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사업을 최고의 수익률로 끌어올린 뒤에 내 사업을 매각하는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좀 빨리 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멘토카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엑시트라든지 레버리지도 되게 좋은 덕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멘토카피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뭐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 한 60년대생 우리 아버지 나이대들 되신 분들은 아마 조훈현 바둑기사를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이창호라는 그 바둑기사였고, 그 다음에 200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 이세돌. 이제 저는 이세돌부터 이제 알게 된 세대거든요.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대결이 엄청나게 좀 뉴스화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절대 AI에 뒤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세돌이 그렇게 인터뷰를 함에도 불구하고 AI에게 참패를 당했던 그런 그걸 보면서 진짜 좀 한편으로 제가 바둑을 아는 건 아닌데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인간이 이제는 그렇게 AI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이제 따라잡히는 시대가 됐구나. 그리고 그게 한 2016년 그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되게 얼마 오래된 건 아닌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챗GPT라는 그런 검색 엔진, AI 검색 엔진이 나와서 지금 내가 뭔가 궁금한 거를 그냥 검색만 해봐도 챗GPT가 알아서 대답을 해주고, 선생님 이상 그 분야에 뭔가 좀 잘 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의 그 이상의 그 대답을 진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달러, 매달 19달러씩 제가 결제를 하고 있어요. 19달러면 한 3만 원 좀 안 되는 수준인데 그 정도만 결제하시면은 정말로 내가 투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세밀하고 좀 디테일하게, 근데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고 뭐 100% 그 정보들이 다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AI 자체가 각종 웹사이트에 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또 챗GPT가 무조건 정답이다, 뭐 그런 거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영화를 보면서 진짜 내가 따라갈 사람이 누구고 어떤 거를 내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저 영화를 보시면은 저 유아인 역할을 맡았던 유아인 역할이 아니라 이창호 이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유아인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훈현 구단의 단점 같은 거를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둑을 둘 때 좀 빈틈이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곡히 적은 거를 조훈현 구단이 몰래 이제 방에 들어갔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흠칫 놀라는 장면은 거기서 나오는데 정말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꼬모셰를 2019년 20년부터 하면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던 우리 제자님들, 수강생분들 또는 구독자님들, 그런 분들하고 지금 거의 이제 5년 이상 같이 소통을 해오고 있고, 그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업계 한편에서는 또 나를 또 뛰어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수강생분들 2020년도 21년도에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도 호점수를 뭐 10개 이상 늘리신 우리 성공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진짜 그들의 어떤 멘토로서 앞으로 내가 어떤 수를 또 둬야 될지 좀 진짜 좀 고심을 하고, 앞으로 내가 갈 길이 또 우리 수강생분들 또는 나를 멘토로 삼는 분들에게 좀 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거는 네. 꼬모쉐 투자 대비 수익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꼬모쉐는 저희는 2부 수익률은 없습니다. 2부 수익률은 뭐 사실 수익률이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맞는 게 우리는 은행 상품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뭔가 사업을 일으켜서 매출을 일으키고 이제 지출을 이제 떨궈내고 거기서 얻어지는 순이익을 우리가 사업 수익으로 이제 얻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연수익률이라고 하기에는 뭐 은행 상품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초보분들이 많이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중개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들에 좀 많이 속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고시원 시장에는 이미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는 매물을 찾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2020년부터 컨설팅을 시작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엄청나게 고시원 아무거나 그냥 골라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순익률을 거의 뭐 5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미 끌어올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애매하게 좀 이렇게 순익을 보고 있는 매물들, 애매하게 공사가 돼 있거나 그런 매물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고 그런 매물들이 가격도 되게 비싸게 나와 있다. 네, 그래서 순익률을 계산해 보니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이 다 2부 수익률에 맞춰져서 권리금이 좀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꼬모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수익률이에요. 지금 저희가 홍제역정을 예로 드는 게 저희 잘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정도면 그냥 우리 꼬모쉐에서는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이다. 3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3부 수익이 이제 뭐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한 달에 3%, 월 이자가 3%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이자가 한 36%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3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꼬모쉐 홍제역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물이 거의 한 뭐 몇 년간 방치가 돼 있었던 물건입니다. 홍제역에 해링턴 플레이스 앞에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위치가 나오는데 굉장히 으슥한 골목 안에 있기도 했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골목 안쪽에 있기도 했고 뭐 지금 이 사진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철거로 한 1,000만 원을 이미 쓰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지금 사진입니다. 네. 이것만 보고도 도망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컨설팅을 의뢰하신 이제 점주님께서 여기를 딱 인수를 하셔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서 지금 그 수익률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안에 개별 에어컨과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까지는 제가 못했지만은 뭐 침대, 책상, 뭐 전자레인지까지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는 매출이 제가 2천만 원을 목표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꼬모쉐 유튜브나 꼬모쉐 블로그에 가보시면 이거를 다룬 글들이 또는 영상들이 한 2편 정도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상했던 게 25개 룸에서 내가 2천만 원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최근 3개월 매출이 1,900부터 2,100까지 제가 얘기했던 매출을 그대로 내주고 있습니다. 예. 버려져 있던 여관이었고 심지어 이제 이 골목 자체가 좀 오래된 노후화된 그런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숙박업을 한다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었던 물건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도 사실은 이 물건을 임장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것만 한 뭐 7명 이상이 임장을 왔다가 그냥 포기를 하셨고 제가 아는 것만 그 정도니까 아마 다른 부동산에서 온 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이렇게 한 3-40% 정도 나고 있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한 달에 뭐 한 1,300씩 그런 정도로 가져간다. 부동산 이 숙박업 그리고 고시원이나 이 스테이 이 시장에서는 조금 정해져 있는 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도 2부 수익률에 맞춰 가지고 물건을 내놓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들인 돈이 여기 4억 한 5천 정도를 들였는데 뭐 수익률로 따지면은 30 몇 프로가 이제 나오지만 이걸 2부로 맞추게 되면은 여기다 권리금에 프리미엄을 조금 더 얹어서 우리가 엑시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월 1200, 1300씩 보는 수익도 물론 너무 쏠쏠하지만 내가 다른 투자처가 생겼을 때는 2부 수익률에 맞춰서 매각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이고요. 저희는 이제 신설을 뭐 스테이, 뭐 모텔 여관을 폐업한 여관들을 고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실 상가들을 이용해서 신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충정로역에서 아현역으로 가는 방향에 있고 왕복 10차로 대로변을 끼고 있는 굉장히 메인 도로변에 접한 그 빌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건물이 지금 보시다시피 3, 4, 5층이 다 고시원이었어요. 근데 폐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고시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폐업한 고시원들은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폐업을 한번 하면은 고시원은 소방필증이 죽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90년대에 만약에 발급을 받았던 소방필증이면 우리가 리모델링만으로 그 고시원을 살릴 수가 있는데 한번 폐업을 하고 이제 소방필증이 죽은 고시원은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올 철거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설 고시원 또는 신설 호스텔로 공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 물건을 처음 봤을 때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스투 갤러리라는 그 빌딩 간판 사진이 옆에 보면 임대 문의가 붙여져 있죠. 이 임대 문의가요. 그 고시원이래. 건물주 직통 연락처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개소를 통하지도 않고 그냥 직거래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말도 좀 안 통하고 좀 이렇게 고집도 세고 좀 그러신 분이었는데 1년 넘게 고시원이 거의 폐업 상태였거든요. 3, 4, 5층이. 그러다가 저희가 들어갈 즈음에 해가지고 2층에 댄스 스포츠 학원이 또 마침 또 폐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그러면은 댄스 스포츠 학원도 같이 우리가 임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 4개 층을 2, 3, 4, 5층을 전부 다 통임대를 했습니다. 1층을 제외하고. 사실은 1층까지 우리가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1층을 이제 단독으로 이제 500만 원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임대료가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저게 35평 정도 나오는 평수인데 저만큼의 평수가 지하에도 또 있어요. 지하 1층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실면적은 2개 층을 쓰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여기 이 주변에 카페가 잘 돼 있는 카페가 없어요. 투썸이나 스벅도 약간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가야지만 스벅이 있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카페 하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은 아현동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 빌딩 앞을 굉장히 많이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로드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 가구 단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저 가구 단지 가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다 이제 쿠팡이나 이제 네이버에서 쇼핑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가구를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가구 단지죠, 사실. 예, 직접 보고 막 직접 앉아보고 그런 시대는 뭐 이케아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쪽으로 유명한 그런 쇼룸을 가지 않는 이상 요새는 그런 수요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구 단지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1층
가구점 사장님들이 저희가 이거 공사할 때 저희가 공사가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공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회방을 났었어요. 저 옆집에 지금 사진이 안 보이는데 리바트 사장님 이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네, 많이 괴롭히셨고 1층에 정장가게 사장님도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결국에 지금 1층에 정장가게 사장님은 나가셨고 예, 지금 폐업을 해가지고 나가셔서 지금은 다른 업체 타이어 가게가 지금 임차를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다. 많이 지금 시설이 거의 뭐 버려진 상태였죠. 이거를 뭐 누가 인테리어를 해서 살린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뭐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요새 중개인 분들 뭐 자기한테 이제 컨설팅 의뢰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하는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중개인 분들은 사실은 중개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말은 그냥 한 절반 정도만 그냥 예, 들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매물도 만약에 소개를 받아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받았으면은 뭐 반을 맞고 반을 틀릴 수가 있겠죠. 예. 뭐 살릴 수야 있습니다. 이거 공사를 하면은 살릴 수는 있는 매물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시원이 허가가 죽었기 때문에 고시원 말고 다른 숙박업으로 도전을 해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 신설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고시원과 호스텔로 4개층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물건도 홍제역점이랑 비슷하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200에서 1400 정도 순이익이 가져가고 계시고 2주 만에 만시를 채우셔서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35% 이상, 40% 살짝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꼬모쉐에서 꼬모쉐 특강을 듣거나 이제 뭐 컨설팅을 들으시는 분들 저희가 수익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댓글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만 이제 전문으로 찍어주는 그런 채널에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PD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해주시는 그런 건데 그 유튜브 채널에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왜 건물주 좋은 일을 하냐? 나중에 건물주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들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항상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그냥 이거는 건물주랑 쇼부만 잘 치면은 엄청 싸게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싸게 임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매물 그런 또 건물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등기를 칠지 아예 매매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임대로 들어갈지는 사실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 지역과 그 상권도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가격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구로구에 어떤 이제 빌딩 매물이 나와서 보러 갔는데 구로구에 구로구 의회 그리고 구로구 구청인가 그 앞에 바로 있는 이제 매물이는 상업지였고 이제 대지가 80평이고 용적률 800% 받아가지고 층수를 12층까지 올린 그런 이제 빌딩을 보고 왔어요. 매가가 이제 75억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밸류에 들어가도 그 매물이 있는데 처음에 자료를 받아보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빌딩이 내부가 이제 고시원으로 다 세팅이 돼 있었던 매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시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연락 오시는 중개인 분들은 이제 빌딩 물건도 많이 이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가봤어요. 그랬더니 원룸텔로 이제 117개가 있는 거예요. 한 빌딩 안에. 그리고 뷰가 이제 12층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뷰가 되게 좋고
그리고 내부는 우리가 생각한 고시원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아시나요? 오피스텔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한 16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냥 딱 원룸형 그냥 그런 딱 1인 가구를 위한 수익형 그냥 상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층마다 9개씩 있어가지고 그게 뭐 14개 층에 다 하니까 117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117개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구로구에서 그 정도 16제곱미터 정도 되는 방을 무조건 저는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17개면은 80만 원만 계산하면 얼마죠? 한 달에? 거의 뭐 9천만 원 가까이 월세가 들어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평당 8천에 나와 있어. 평당 8천 얼마에. 그래서 매가가 75억에 떠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대출을 끼고 뭔가 매입을 할지 안 할지를 뭔가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미 고시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던 고시원이 아니라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내가 이제 숙박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매입한 다음에 이자 비용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한 달에 뭐 월세가 뭐 8천만 원씩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매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임대로 하긴 좀 아깝죠. 그래서 그런 건 등기를 치면은 뭐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거를 지금 고려를 왜 중단을 했냐면 주변에 그런 시세가 평당 8천 후반대인 이 매물이 굉장히 좀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변에 실거래가도 제가 조사를 하고 주변에 경매에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경매 낙찰되거나 아니면 실제 매매 거래가 된 그 실거래가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권리 분석을 하죠. 그리고 감정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좀 며칠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이제 주변의 실거래가 그런 거래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이 자리가 실제로 이 가격에 맞는지를 좀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한 6천에 평당 6천에 이제 거래가 아직 안 돼 있는 매물도 좀 보이고 그리고 실거래 사례들로는 조금 골목이긴 하지만 평당 뭐 3천에 거래된 사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상업지고 용적률 800%짜리를 받는다고 해도 좀 8천, 9천에 가까운 이 평당가가 조금 비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민 중인데 뭐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음 페이지 이제 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만의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증금과 임대료만으로도 그냥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고 뭐 리스크들이 많이 분산이 되겠죠. 저는 이제 등기를 치를 때 기준이 뭐냐면 상가를 사든 아니면은 뭐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투룸 빌라, 쓰리룸 빌라 재건축 뭐 투자를 할 때 취득세 같은 거를 많이 좀 보는 편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취득세 자체가 이제 뭐 빌딩으로 가면은 한 달 임대료가 거의 취득세 정도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담이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잘 안 팔릴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모를 수 있는 게 무조건 건물을 사면은 그 위로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이런 그런 잘된 사례들을 보는 거는 어떤 사례들이냐면 이런 숙박업 매물이 아니에요. 일단은 뭐 건물 전체를 대수선을 해서 뭐 엘베도 새로 넣고 아니면은 그 안에다가 리모델링을 직접 해서 임대료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린 다음에 매각을 시키는 방법들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숙박업 매물들은 일단 방개수가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이거를 뭐 대수선을 해봤자 이 수익성이 크게 막 개선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모텔 건물이나 이런 거 샀을 때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20억, 30억씩 이렇게 그 이상으로 엑시트하는 사례들은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임대인이면서 한편으로 임차인의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사업 초기에는 일단은 뭐 매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연습용으로 임대로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뭐 임대인을 잘 만나야 돼요. 임대인을 잘 만나는 게 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을 잘 만나는 거는 진짜 중요한 사업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용도 변경을 건물주님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처음에 중개인을 통해서, 아직 얼굴 보는 사이가 아닌데 일단은 좀 그런 의견을 전달해달라. 제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인을 잘 만나서 구조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점이 조금 부담일 수 있겠고, 그리고 내가 엑시트를 할 때 약간 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지만은 수백 개 창업을 도와드리면서 많이 느꼈던 게, 와 정말 진짜 임대인을 잘못 만나면 진짜 나갈 때까지 힘들구나. 결국에 이제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돈 1,000만 원씩 찔러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임대차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돈 1,000만 원을 찔러줘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1,000만 원을 그냥 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냥 뭐 내가 월세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올린다는 거야. 갑자기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한테. 그럼 내가 이 지점을 매각을 할 때 이거를 매수하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허들이 될 수 있겠죠. 갑자기 임대료를 100만 원 올린다는 게 약간 받아들여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쇼부를 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임대인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1년치 임대료 상승분을 지금 미리 드릴 테니 지금 들어오시는 임대인분께는 그냥 일단은 이 전과 같은 임대료로 좀 계약을 좀 써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좀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이제 썼던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단점보다도 임대로 들어가는 거 장점을 굉장히 좀 부각을 좀 시키고 싶고, 좀 손해를 본 것보다 당연히 이득을 본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재계약이 불가하다, 저런 것도 이제 뭐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최장 이제 10년까지 이제 보장이 되죠. 예. 근데 뭐 한 업장에서 물론 10년 이상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또는 저희 수강생분들의 평균 이제 운영 기간이 2년이 채 안 돼요. 평균으로 따지면은. 물론 3년 이상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안에 다 매각을 하거나 다 두 번째 호점, 세 번째 호점으로 다 갈아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는 게, 건물주한테 내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얘기는 내가 초보라는 거를 그냥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말을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좀 경험이 없고 그런 지식이 좀 없는 거예요. 절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위한 법보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 훨씬 더 강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뭐 화해조서, 명도 관련 화해조서를 쓴다 해서 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화해조서를 적더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3기 연체만 안 하시면은 그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시설업들은 전부 다 뭐 불안에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볼링장도 뭐 레일 하나 까는데 1억이죠. 그래서 레일 10개만 깔아도 10억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지금 엄청 이제 볼링장 사업이 잘 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뭐 넷플릭스 보거나 그렇게 좀 약간 소비 패턴이 약간 많이 바뀌었어요. 시간을 보내는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키장 사업이 굉장히 지금 힘들대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그랬고, 저도 스키장을 거의 매 시즌마다 가가지고 거의 한 두세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장에서 뭐 스키 타고 보드 타고 오고 하루 자고 오거나 뭐 그 주변에서 펜션 잡아가지고 이렇게 휴양을 즐기고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10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였나? 코로나 이후부터 스키장을 안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멀리 이렇게 가는 이런 거를 좀 저도 많이 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볼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한때 락볼링장 되게 유행했었는데, 예, 모든 사업이 좀 이런 유행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진짜 숙박업은 이런 유행이나 이런 트렌드, 뭐 그런 소비 패턴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다 피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코로나 때도 저희는 이제 고시원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봤었기 때문에 이 숙박업만큼 저는 좋은 편한 사업은 좀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에어비앤비 불법 리스크가 이제 작년 9월부터 공지가 내려왔고요. 이제 24년 10월부터 신규 숙소가 등록이 제한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에어비앤비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 여관이나 모텔은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 반면에 제가 낙찰받은 그런 투룸 빌라들 또는 뭐 3룸 빌라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새로 등록하려고 보니 작년 가을부터 이제 영업 허가증,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쉬운 게 지금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거든요. 외도민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거를 제출을 의무화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등록하려면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원룸 하나 임대 딱 해놓고 이쁘게 사진 찍어놓고 방을 올릴 수 있는 시대는 지금 끝났다. 예, 그게 워낙에 심했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파란색 저 이케아 백인데, 이케아 가보신 분들은 저 백이 뭔지 알 거예요. 저걸 1,000원에 파나 2,000원에 파나 그러는데, 이케아를 좀 가봤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저 백을 들고 다니면서 숙박업 운영할 때 수건이나 침구류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자주 만나요. 이 엘베에서 자주 만나는데, 이제 생김새는 중국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남녀 커플인데 젊은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 정도의 젊은 커플들이 저희 이제 홍대 꼬모시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그 오피스텔, 상업용 오피스텔 안에 거의 한 20채 이상을 이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 작년까지는 2024년 10월까지는 이게 등록이 가능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외도민을 제출을 하지 않으면 새 신규 사업장이 그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지금 정체 상황일 거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내년 이제 올해 10월이죠. 올해 10월까지 9월 말까지 영업 신고증을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아마 다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에어비앤비 말을 제가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이제 그 외도민을 제출 안 한 숙소에 대해서 10월부터는 삭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과연 에어비앤비가 수수료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지금 저렇게 불법으로 운영이 되는 숙소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과연 다 삭제를 시킬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듭니다. 뭐 저는 그래요. 저희 이제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저랑 공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같이 신고 좀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실제로 신고를 한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제가 급하거나 저희 친구들이 모임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에어비앤비 들어가서 저희 건물 안에 있는 숙소를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하루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논다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필요할 때는 좀 쓰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막 눈엣 가시로 막 생각하진 않는다. 예. 뭐 행정처분을 받으신 우리 수강생분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해봤자 이제 벌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받냐에 따라서 벌금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2천만 원이 실제 나오는 건 아니다. 네. 옆에 보시면은 저 가방, 와 진짜 아직도 저 보면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 한두 개만 운영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게 거의 20채 정도는 지금 하고 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제가 이제 2023년도에 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하면서 그 시점에 고시원이 가장 이제 꼭지점을 찍었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엑시트를 했었고, 저 또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7개 지점들을 23년도, 22년부터 해가지고 23년도까지 다 매각을 하고, 이제 일부 지점만 제외하고 지금은 이제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한 24년도 한 말 정도면은 예전 권리금 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시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일단 전세 포비아라는 게 같이 겹쳤어요. 22년도, 23년도에 전세 포비아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전세를 이제 공시지가의 150% 풀로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 전세 컨설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죠. 그래서 21년도에 계약한 사람들이 2년 이제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그 23년도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터졌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제 빌라를 들어갈 때 전세로 안 들어가요. 물론 지금 분위기 살짝 바뀌긴 했어요. 그 당시 2023년 이제 24년도까지만 해도 전세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전부 다 역전세가 나고, 실제로 공시지가를 줄였죠.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예,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를 굉장히 떡락을 시켜주시면서, 공시지가가 떡락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내가 넣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한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풀로 운영했던 이제 물건들이 전부 다 역전세를 맞기 시작하면서, 뭐 적게는 4천만 원 에서 뭐 많게는 1억 2천까지도 제가 맞아가지고 조금, 예, 한 2년 정도 메꾸느라고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여파로 인해서 월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 그때만 해도 이제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전세를 들어가는 게 되게 똑똑한 투자였고, 왜냐면은 이자가 되게 저렴했어요. 그때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뭐 3% 이자 내고 뭐 그런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자가 많이 올랐죠. 뭐 물론 지금 좀 살짝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지금 월세로 이제 수요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3, 40만 원으로 지낼 수 있는 숙소가 사실상은 고시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가 또,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고시원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전국적인 분위기로 지금 거의 뭐 유행이 됐죠. 이제 고시원 리모델링 안 하면 중개도 중개를 못 해요. 중개하는 분들도 이제는, 그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지금은 중개할 때 뭔가 공사비를 어느 정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꼬모쉐 이름을 파는 그런 중개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가 꼬모쉐가 인테리어를 했다더라, 그런 식으로 물건이 나와서 제가 보면은 우리가 공사한 곳 아닌데 꼬모쉐가 공사했다고 하고, 중개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리모델링은 지금 고시원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폐업하는 고시원들, 폐업하는 고시원은 뭐냐면 이제 살릴 수 없는, 도저히 심폐소생술도 먹히지 않는 거의 뇌사 상태에 들어간 그런 고시원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대흥역 6호선의 대흥역에 서강대 앞에 오래된 고시원 매물이 하나 나왔었는데 권리금이 2천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서강대 앞에, 왜냐면 저는 이제 저스트리브를 서강점도 했었거든요. 각 대학교 앞에서 다 하나씩은 했었는데, 서강점에서도 저희가 원룸텔을 운영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거기 계속 만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강대 앞에 고시원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와, 진짜로 제가 사진에는 지금 안 넣었는데 깜빡했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 이 마포구 한복판에 그렇게 오래된 진짜 90년대 살릴 수 없는 고시원이 있다는 거에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릴 수 없다는 거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연식들이 있고, 2005년부터 뭐 2008년 가면서 이제 고시원 내부의 벽에 타일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방화문이 설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으로 가서 이제 신소방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건데, 제가 말하는 살릴 수 없는 고시원은 약간 이런 겁니다. 나무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문의 나무문이 아니야.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는 그 나무로 만든 진짜 이상은 다 썩어가는 나무문. 그리고 이제 복도에는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막 전기줄이 왔다 갔다 하고 거미줄 쳐져 있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살려서 저 배관을 가리거나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가 안 좋은 고시원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시원들은 사실 고시원 소방필증은 그 당시 연식에 맞게 발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거를 하고 신설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누군가 또 인수를 하셨겠죠. 뭐 이틀 뒤에 누가 이제 계약을 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진짜 제 수강생이었으면 진짜 뜯어 말렸을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잡으면 진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수급자분들하고 항상 이제 말동무가 되어서 입실료가 밀리고, 그리고 이제 방 안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그런 주치 난동을 부린다거나 그러신 분들하고 항상 사업을 같이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예.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시원들. 그래서 그런 고시원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소방법은 또 강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소방법에 의하면 이제 모든 방에 창문이 외부와 접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 500, 1000, 50cm, 1m짜리 창문이 붙어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이제 내창방도 허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고시원 하면은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느냐, 뭐 외부 쪽으로 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뭐 3만 원씩, 5만 원씩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신설되는 고시원들은 모든 창문이 다 외부랑 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전용 면적 100평에서 신설을 했을 때 한 35개까지 뽑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100평, 같은 100평에다 시설하면은 한 26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시공비는 어때요? 자재비 올랐죠. 그리고 인건비도 올랐죠. 그렇게 하면서 방 개수는 오히려 더 적어졌는데, 시설비는 30% 정도, 30에서 한 50% 정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신설을 하면 조금 진짜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수익률이 2부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2부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2부 수익률 조금 빡셉니다. 3부 이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기 근로자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외노자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중국 쪽, 그리고 러시아나 뭐 그런 쪽의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기 근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1년 단위의 오피스텔을 들어가느니 그 정도의 보증금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최소 단위의 보증금인 그런 숙소를 지금 찾아오는 게 유행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아. 내 건물이 아니지만 이 건물 안에서 내가 임차를 해서 하는데도 어쨌든 방을 50개씩 돌릴 수가 있고 하다 보니 꽤 수익이 괜찮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들이 다 겹쳐서 권리금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저는 고시원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운영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뭐 5천만 원, 8천만 원씩은 다 벌어서 나갔다. 1년도 안 돼서. 네, 다음이요. 혹시 테레비를 보거나 스마트 TV로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 에어비앤비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링크를 달아드리긴 했는데 지금 혹시 틀 수가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에어비앤비 광고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 캐릭터 나오는 예. 뭐 파리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거예요? 혹시 최상단에 떠 있는 게 뭐예요? 키즈 사이즈입니다. 아, 그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다음에 볼까 그냥? 한번 지금 이게 좀 사용자가 많아가지고 아, 네 그래 자꾸 밀려서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70명 정도 들어왔어요. 70명? 170명. 아, 170명. 내가 이거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광고가 뭐냐면
이제 애들하고 이제 계속 여행을 다니다가 보니 처음에는 이제 호텔이 좋았는데 애들이 계속 크니까 이제 호텔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와라.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케어할 수 있고 여러 명이 같이 이제 묵을 수 있는 이런 게 우리의 에어비앤비다라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광고를 보면 그 기업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하는 편인데 에어비앤비는 지금 호텔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다인실에 대한 수요를 충족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객실을 세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숙박업 사업자들이 저렇게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여행 상품, 숙박 상품을 개발을 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꼬모시의 본사 자체도 이제 홍대에 있기 때문에 홍대에 지금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는 뭐 3인, 4인 이상의 가족분들이 다수 이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숙소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호텔은 2인 내지 뭐 최대 3인 정도 이렇게 머물 수 있다고 하면은 에어비앤비는 4인에서 뭐 6인 또는 뭐 많게는 뭐 10대 명까지도 입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그런 뭐 맨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단독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통임대해서 이렇게 뭐 1박에 50만 원, 60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 숙박업에서는 이제 접근하기가 쉬운 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꼬모샤에서 신설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2인실을 여러 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저런 가족 단위 분들을 잡기 위해서 4인실을 우리가 세팅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어비앤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종로구나, 충무로 을지로 또는 명동 그런 쪽에 일반 그 사진이 좀 이쁘지 않거나 클릭을 잘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숙소들은 다 제외하고 누가 봐도 누가 클릭하고 싶게 만든 숙소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한 개씩들은 다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가격을 다 보시면 저런 식으로 가격들이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뭐 2인실은 뭐 15만 원부터 4인실은 25만 원. 근데 최근 이제 3개월치의 예약이 거의 다 마감되어 있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소들은 이제 뭐 해봤자 한두 개 객실을 돌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한 개 객실이 대박이 난다고 한들 한 개 객실에서 볼 수 있는 수익이 뭐 매출이 500만 원, 700만 원밖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 내고 이제 뭐 청소비 내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뭐 300만 원 정도 수준일 건데 근데 우리가 신설로 접근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시설비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플랜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4인실을 차라리 10개 정도 또는 뭐 2인실을 20개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홍대점 지금 공투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종로 5가 공투 진행하고 있고 충무로도 공투긴 하지만 뭐 캡슐 호텔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하는 말에 굉장히 영감을 받을 그런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얼마 전까지 삼성동의 공투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동도 이제 6억짜리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저희가 낼 수 있는 순이익이 이제 3,500에서 한 4,000만 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설비랑 보증금 했을 때 뭐 부가세를 다 포함한다고 해도 6억 안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저희가 뭐 거의 저희가 처음에 고시원했을 때 그 수익률 있죠. 21년도에 고시원했던 분들은 저 수익률이 체감이 되실 텐데 1년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전략으로 지금 신설 호텔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호스텔,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을 이제 신설로 하는 경우에 전용 면적을 전용 면적 대비 평당 6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로 임대료를 이제 잡고 있고요. 예, 보증금은 임대료의 뭐 1년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기 20개월로 적어놓은 것도 있긴 한데 20개월은 조금 과한 것 같고 제 기준에 그냥 1년치 딱 월세. 이게 중개인 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되는 곳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인 분께 이제 숙박업 이제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죠. 예, 허가뿐만이 아니고 사실 저는 용도 변경 관련해서 특약도 넣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 용도 변경 기간 그 한 달 반 정도 렌트 프리 받고 렌트 프리가 아니라 이제 용도 변경까지는 잔금을 안 치죠. 예, 용도 변경 관련 특약이라는 거는 용도 변경이 되었을 때 잔금을 치겠다. 그래서 잔금일을 한 달 반 정도를 뒤로 밀어놓고 먼저 용도 변경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뒤부터 렌트 프리 2달을 따로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렌트 프리를 받고 들어가고 있다. 예, 주변 숙박 시세도 중요하겠죠.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지역들보다는 뭐 지방이어도 관광지 주변 이런 주변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고, 뭐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안동에 여행을 가가지고, 안동이 어떤 곳이죠? 안동이 예로부터 이제 그런 양반 그런 촌이어가지고, 양반촌 맞나? 예, 양반촌이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한옥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한옥집도 많고, 뭐 그러니까 빈 집들도 좀 찾으면 있겠죠. 그런 데를 저렴하게 임차하거나 아니면은 저렴한 가격에 아예 매입을 해서 대출을 받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아예 호스텔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에어비앤비 들어가서 안동에 한옥 스테이를 쳐보시면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박에 뭐 40만 원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뭐 인원 추가하고 뭐 그런 뭐 서비스 추가하면은 5성급 호텔보다도 더 비싼 그런 숙박료가 안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결제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3개월치 예약이 막 다 마감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정답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관광지나 그런 데를 잘 찾아보시면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매가가 저렴한 그런 한옥이나 이런 데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오른쪽 사진은 신라스테이 이제 갔을 때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예,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딱 신라스테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뭐 5성급 호텔도 뭐 사실은 내부 자체는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요. 5성급 호텔이 대단한 거는 뭐 체육 그런 뭐 헬스 시설이라든지 사우나 아니면 뭐 인피니티 풀 뭐 그런 서비스가 좋은 거지, 사실은 객실 자체가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좋은 이제 베개와 그런 뭐 구스다운 그런 이불을 쓸 수 있다, 그런 건 있는데, 좋은 숙소를 체험을 하고 싶으시면 신라스테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친구 뭐 지방에 사는 친구네 놀러 간다거나 하면은 이런 호텔들을 일부러 조금씩 가서 1박씩 자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체험을 해서 사진도 많이 찍어 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게 바로 멘토 카피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저희 컨설팅 사례를 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은 이제 3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기수는 이제 5월 달에 있는데, 저희 수강생 분 중에 이제 인천 계산역에 나와 있는 모텔을 이제 인수를 하셨습니다. 임대로 들어갔고요. 물론 이제 매매로 들어가도 이 인천 계산역이나 이 부근은 뭐 평당가가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출 좀 끼고 내가 CD를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2, 3억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무조건 매입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엑시트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500인데 권리금이 저렇게 없다.
그러면은 바로 떠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컨설팅 지금 진행 중이신 분이 내부를 지금 단장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인테리어 소품과 이제 사진 촬영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한 2, 3주 뒤에 다시 어떻게 바뀔지 나중에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로드뷰로도 요새는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꼬모시에가 컨설팅을 하고 있구나 좀 알게 될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자마자 저희가 계약금을 쏜 물건이고요. 계약금을 쏘는 기준은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룹 20개에 저 월세 500이 저렴한 거는 아니죠. 저희가 왜냐하면 홍제역점 같은 경우에 룸 25개를 지금 250에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천에서 그렇게 좀 저렴한 편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건물주님이 이제 호텔을 직영을 운영하시면서 내부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을 싹 교체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있는 타일 뭐 예쁘진 않지만 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뭐 타일이라든지 뭐 변기 세면대를 한 번씩 다 교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걸리 모텔들 어때요? 물건 좀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좀 낡은 그런 화장실들, 낡은 상태의 모텔 내부를 대체 얼마 몇 억을 써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진짜 난감한 상태의 매물들이 보통 그런 매물들이 무걸리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건물주님이 그래도 신경을 써서 방마다 모든 침대와 저런 뭐 가구들을 다 교체를 해주셨고 내부 화장실도 손댈 게 거의 없도록 뭐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는 내부에 크게 손을 안 대면서 좀 가성비로 좀 이쁘게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배치를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지금 벽면에 잘 안 보이시지만 벽걸이 거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LED 거울로 바꾼다거나 벽등을 요새 스타일로 벽등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바꾼다. 저 의자도 사실은 좀 색감이 많이 깨져. 네,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도배지 색상을 살짝 어울리는 색상으로 가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인수 당시에 이제 달방으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80만 원과 90만 원에 지금 머물고 계셨고 인천에서 달방이 8, 90만 원이면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조건들이 이제 매일 아침에 수건을 이제 교체를 해준다거나 방 안에 간단한 청소를 해준다거나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런 서비스들, 뭐 라면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루프탑을 옥상을 이쁘게 꾸며서 루프탑 바베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지하 공간이 있으면 지하 공간을 뭐 그냥 라운지나 뭐 그런 스터디 카페나 이런 걸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이제 월 입실료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달방으로 8, 90만 원에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 숙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기 경인교대 근처인데 아무래도 대학가 근처에 모텔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평일 대낮에도 커플들 또는 뭐 친구들끼리 많이 와서 대실도 많이 하고 숙박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진짜 괜찮은 매물을 저희가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수에서 지금 계약은 지금 한 건 나왔고 5명 중에 4월 달 중에 또 이제 계약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수가 이제 마케팅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이 물건 같은 경우 이제 공투 매물이고 공투가 지난주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꼬모셰가 이제 뭐 19년부터 저랑 같이 스터디 하셨던 멤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노는 돈, 뭐 종잣돈 1, 2억씩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6억짜리 프로젝트 하거나 이제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삼성동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공실 상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공실은 아니지만 이제 4월 말에 이제 퇴거할 예정이시고 2개 층을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월세 수준으로는 2개 층으로는 제일 좀 비싼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용 면적이 110평이고 보증금은 1억 5천이었던 거를 1억까지 저희가 눌러서 했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앞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용도 변경 허가, 그리고 용도 변경 허가에 대한 비용, 이런 비용도 임대인분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시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건물주님, 그러니까 임대인분만 진짜 잘 좋은 분을 만나면 이렇게 사업을 같이 동업자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구해서, 여기는 코엑스 이제 오크우드 그 세븐럭 카지노 그쪽 아시죠? 그쪽 길 건너편에 실제로 먹자 골목이거든요, 여기가. 예,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숙박 시설을 세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이요. 네, 저희가 뭐 예상을 했던 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좀 사업 계획서라든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1안, 2안, 3안까지 해가면서 뭐 전부 다 2인실로 했을 때 매출, 뭐 전부 다 4인실로 했을 때 매출, 뭐 2인실, 4인실을 섞었을 때 매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플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실, 여기 삼성동은 사실은 이 코엑스에 이제 오는 박람회나 외국인 뭐 바이어들, 그런 거래처분들을 대하는 이제 모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숙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5성급 호텔들은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죠. 네. 여기 신라스테이 삼성점이 평일에도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평일 숙박료가 2인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4인실을 25만 원에 팔면은 이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꼬모셰만의 또 마케팅 전략들이 있죠. 네,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은 네, 저희 점주님들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나 구글 마케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호스텔도 또한 뭐 에어비앤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고다나 뭐 호텔스닷컴이나 이런 데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마케팅을 돌려서 외국인 고객들 또는 내국인들까지도 끌어오는 그런 전략을 취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상가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꼬모셰가 이렇게 뭐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는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제가 너무 지쳐서 좀 힘들고, 현재는 종로 5가랑 그리고 이제 삼성동 이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요 정도가 이제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마포구나 저기 이제 중구 쪽, 중구의 서울역 근처 있죠. 서울역도 그런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한 지점씩 저희가 깃발을 꽂는 거가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출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뭐 저렇게 100평씩 안 해도 됩니다. 한 30평 내지 뭐 심지어 뭐 20평짜리 상가, 또는 그런 뭐 다가구 물건, 또는 뭐 그런 근생 오래된 뭐 30년 된 건물, 그런 건물들을 저렴하게 매입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으시겠죠. 제가 왕십리를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왕십리 바로 옆에가 신당역입니다. 신당역이 요새 뜨고 있는 상권인데 신당역 주변에도 지금 그런 숙박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예요. 그래서 신당역에서도 에어비앤비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빌라나 뭐
그런 다가구 이런 데를 통임대하거나 해서 거기를 용도 변경하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받아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소액을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꼬모셰처럼 굳이 뭐 이렇게 100평 상가 뭐 6억짜리 프로젝트 뭐 이런 걸로만 뭐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질문이 이제 질의응답 예. 질의응답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법인으로 투자 당연히 가능하죠. 네, 매출 구간이 이제 일반 사업자는 3억이나 4억 이상이 찍히게 되면 굉장히 가혹한 수준의 이제 세금을 종소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버시면은 무조건 법인으로 가셔야 돼요. 법인은 그래도 10 상한선이 한 19%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도 이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겠지만 그래도 일반 사업자보단 덜합니다. 고시원도 법인 투자가 가능한 거죠, 당연히. 법인 투자 가능하고 한두 개 지점할 때 법인 할 필요 없습니다. 한 7개, 한 5개 넘어가면은 그때는 법인 고려해 볼 만하고요. 네. 꼬모셰는 관리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저희 점주님들도 계시고 저 또한 직영을 여러 지점을 할 때 뭐 당연히 매니저가 전화를 받아준다거나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 2개 지점 내지 3개 지점까지가 상한선이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반기수로는 한 100개 정도 넘어가면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분 단위로 쪼개서 할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할 때 한 매출이 이제 월세가 한 3천 정도로 세팅을 하시면은 또 그것만한 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직원도 필요하고 직원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거기서 일어나는 또 문제들도 많겠죠. 입실자들하고의 그런 문제, 그런 컴플레인 또는 뭐 입시 그런 상권에 있는 저희 목동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하고의 그런 또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모텔 매수 시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뭐 대출마다 다르겠죠. 저희는 이제 뭐 탁감을 일단 받아가지고 뭐 높이 받은 다음에 최대한 많이 뽑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80% 가깝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풀어줄 수 있나요? 뭘 풀어달라는 거죠? 펜션 마케팅 비법을 좀 풀어달라고. 마케팅 비법이요? 비법은 제 블로그 보면 다 비법 풀어드렸어요. 저는 일단은 뭐 블로그랑 그리고 블로거분들 최적화 블로그를 돈을 주고 쓰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가 없었어요. 22년도까지만 해도. 근데 23년에 이제 손바뀜이 엄청나게 한 차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고시원 원장님들이 진입을 하면서 그 세대 분들부터는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내 블로그 잘 쓴 블로그 하나 그리고 고방이 올려주는 블로그 하나 루민스페이스가 올려주는 블로그 하나로 이 세 개로 그 지역 키워드를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고방이나 루민스페이스가 절대 못 잡습니다. 지금은 최적화 블로그라고 해서 돈을 주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질문들도 볼 수 있나요? 좀 넘어가가지고 뭘 맡길 수 있냐고. 지금 그 위에 인테리어 공사만 꼬모셰에 맡길 수 있나요? 네, 인테리어 공사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도급을 맺은 업체들도 있고 직영으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테리어는 이제 직접 맡기실 수도 있고 이제 대신에 가맹과의 차이는 가맹점은 저희가 한 7% 정도 회사 이윤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맹을 들어오시면은
한 1억 정도 공사비를 쓰시면 한 700 정도는 할인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고시원은 지금은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고시원을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라이브를 한 이유는 이렇게 꼬모시가 지금 옮겨가고 있다. 지금 20년부터 19년부터 저랑 함께 했던 원장님들이 분위기가 이제 고시원에서 살짝 이제 공유 숙박이나 에어비앤비 호스텔 시장으로 쭉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시원만 바라보지 마셔라. 사실은 이 고시원이 많이 좀 인기가 죽게 되면은 사실은 그 권리금 지금 현재 들어간 권리금을 회수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주식이나 코인처럼 꼭지에 들어가신 경우에 다 그거를 그 이상으로 팔고 나올 수가 없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비추를 좀 드리고, 고시원을 그래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이제 신설 매물들도 있고,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나온 신소방 오럴룸텔 뭐 68개 뭐 이런 고시원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을 하시려면은 지금 시드는 이제 1, 2억 가지고는 조금 힘든 시대가 되었고, 1, 2억으로 하실 거면은 이제 호스텔로 하는 게 맞습니다. 호스텔로 자기가 그냥 공유 숙박이나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시면 되고, 지금 그 돈으로 고시원 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한 2억으로 썩은 고시원 해봤자 뭐 한 2, 300 정도밖에 안 남을, 반기수가 적은 거겠죠 당연히. 한 두 개만 더. 네, 질문이 많아서 다는 제가 받을 수가 없고, 중요한 것만, 뭐 1층은 스프링클러 필요 없죠. 그리고 간단한 리모델링, 사진 작업, 마케팅, 컨설팅. 저희는 종합 컨설팅을 하고 있고, 사진 뭐 마케팅만 컨설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크몽에서 작가님 고용하셔가지고 공간 사진 촬영하시는 분 잘 모셔가지고 소품 세팅하고, 그렇게 마케팅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작업하시고, 뭐 안동 제외한 지방에 꼬모시를 차린다 하면 어느 지역에 차릴 거냐, 뭐 지금 저희가 없는 지점이 부산에 남포에 하나 있는데 저 해운대가 없어요. 해운대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건물 매입도 저희가 같이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라든지 마케팅까지 다 싹 다. 법인이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공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서울역 쪽 구체화되면은 저희 톡방을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브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라이브 진행하기 전에 다 끝나요. 기존에 알고 이제 연락하고 지내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서 사실 같이 뭐 공투하자고 하면은 바로 자금들이 바로바로 모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한번 뭐 카톡이나 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자리가 있으면은 연락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평에서 모텔 임대, 부평 모텔 엄청 지금 임대료가 비쌀 거예요. 제가 부평도 계속 보고 있는데 방당 막 30만 원씩 합니다. 임대료가. 20개인데 방이 20개인데 막 이제 임대료가 650, 뭐 23개인데 임대료가 800, 막 이런 옛날. 근데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야. 시설비도 한 1, 2억 이상 태워야 되는 그런 것들. 저는 비추. 그래서 조금 오래되더라도 임대료가 좀 저렴한 걸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모텔을 매매해서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1억으로 이제 올 500은 예전에 저희가 고시원에서 봤었던 수익인데, 지금 고시원에서는 그 정도 수익이 힘들죠. 지금은 이제 시장이 다 이제 포화가 됐고, 저희 투자자들이 이제 옮겨가는 게 공유 숙박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최근에 삼성동 같은 경우에 뭐 1억 투자하신 분이 66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예요. 20박 한 달에 20박만 영업을 했을 때 기준으로 이익이 한 660 정도 잡혔었고요. 그래서 호스텔이 그만큼 지금 뜨는 시장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벌써 1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가구로 뭐 수익을 내면 되죠. 다가구 통임대 하거나 다가구 매입하시면 됩니다. 다가구 싸니까 용도 변경 하셔가지고, 또는 용도 변경 안 해도 다가구는 외도민이 나오죠. 그냥 에어비앤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작업, 지금 블로그 작업까지는 제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한 곳이기 때문에 뭐 제가 조만간 마케팅만 뭐 따로 제가 뭐 시간을 만들어서, 근데 제가 이거를 이 마케팅에 대해서 진짜 20년부터 23년도 초반까지 특강을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차례씩은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특강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숙박업 이 고시원 쪽에 블로그들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둑 그 조은현처럼 저도 제 제자들한테 지금 다 막 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제 왜냐면은 꼬모시에는 지금 가맹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작업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예민한 그런 상황이 됐다. 네, 오늘 수업 뭐 간단한 특강을 좀 해봤는데, 네, 저희가 녹화본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톡방에서 좀 이렇게 소통 잘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한두 개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초보 원장님들한테 좋은 조언을 또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이 정보만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단톡방이 아니라 정말 초보인 원장님들에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작업자가 있거나 그런 좋은 상품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톡방을 만든 거니까. 네, 저희 단톡방도 벌써 2019년에 만들었으니까 만으로 지금 6년입니다. 네, 엄청 오래됐죠. 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연락 주실 분들은 카톡이나 아니시면은 우리 매니저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